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날 원망하며 살았을 것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누구나 인생에서 아픈 질문 하나쯤은 품고 산다고 하죠. 저에게는 그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엄마는 왜 어린 나를 버렸을까? 아니, 버려야만 했을까? 성장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혔던 질문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알려져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죠.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이지만 제 마음속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구멍만큼은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마음 한 구석에 구멍을 채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 오래전부터 나를 버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했기에 드디어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 저는 허름한 차림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면서도 진작에 망설이지 말고 찾아올 거라는 후회를 남기는 말이기도 했죠. 저는 50대로 서울에서 회사를 운용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함께 해주세요. 저는 3살 때 보육원 앞에 버려졌습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조그만 가방 하나 맨 채 보육원 앞에 서 있었죠. 인터폰 소리에 원장 선생님이 밖에 나오셨다가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린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죠. 엄마가 저를 보육원 앞에 두고 배를 누른 후 가버린 것입니다. 영하의 기온에 매섭게 부는 바람 속에서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서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아가야,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선생님이랑 잘 지내보자. 원장 선생님은 그렇게 절 다독여 주셨지만 저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방문하러 온 부모님을 만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혼자 숨죽여 울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입양돼 떠나갔지만 저는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육원에 남아 있었죠. 초등학교 시절 소풍날이면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자랑했지만 저는 원장 선생님이 챙겨주신 김밥을 조용히 먹었어요. 그때마다 애써 씩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부러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삼켜야 했죠. 그때 저는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 성공해야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성공뿐이라는 생각이 어린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태준아, 너는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 뭘 해도 잘할 거야. 선생님, 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을게요. 저는 밤낮 없이 공부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만 남기고 전부 저축했고 야근 수당을 벌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랐던 보육원 동기들 중 몇몇은 저를 찾아와 근황을 나누기도 했지만 저는 늘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만 봐야 했어요. 그런 날은 나도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독하게 일에만 몰두하며 그 외로움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며 독종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저에게는 그 돕기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할 무렵에도 저는 늘 불안했어요. 한 번도 행복이라는 걸 누려본 적 없는 내게 과연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지, 언제 또 밑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했거든요. 그 불안함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이 일하고 더 크게 성공하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휴가철에 직원들이 가족과 여행을 떠날 때도 저는 늘 텅 빈 사무실을 지키며 서류를 들여다봤죠. 그런 저를 보며 몇몇 임원들은 사장님도 좀 쉬셔야 한다고 걱정 어린 말을 건네곤 했지만 저는 늘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쉰다는 것 자체가 낯선 개념이었어요. 멈추면 그 빈자리를 온갖 생각들이 밀려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워 넣으며 생각할 틈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몇 번의 실패와 재기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큰 회사를 일구게 되었어요. 사업 초창기에는 몇 번이나 부도 위기를 겪기도 했죠. 그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의 배신으로 큰 손실을 입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 헤맸죠. 그 시절 저는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나가 밤늦게 막차를 타고 돌아오는 생활을 몇 년째 반복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끼리라도 끝까지 버텨볼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직원들의 믿음 덕분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결국 위기를 넘기고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늘 자신만만하고 강인해 보인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매일 밤 혼자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버티며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했어요. 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해준 덕분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자수성가의 신하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서 늘 외로웠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들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혼자 텅 빈 집을 지키며 씁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며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조용히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곤 했어요. 성공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나는 왜 버려졌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회사 창립 기념일에 예전 보육원에 후원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뜻밖의 서류를 발견하게 됐어요. 매년 그맘때가 되면 저는 늘 그 보육원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곤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오래된 서류함이 눈에 밟혔죠. 회장님, 이 서류는 오래된 후원자 명단인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뭔가요? 40년 가까이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소액을 보내온 후원자가 있는데 이름이 익명으로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익명이라니, 그것도 40년이나 빠짐없이.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이름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회장님, 후원자 계좌를 역추적해 봤는데 이름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 출생 기록에 남아있던 친모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비서실장님,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주세요.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요.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다면 나를 왜 안 찾았겠어. 회장님, 정말 만나보시게요?
그래,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그래야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간 매달 후원을 해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잠자리에 누워도 그 익명의 이름이 눈앞에 아른거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회사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그 서류가 떠올라 결제판을 든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비서실도 이런 회장님의 모습을 처음 봤는지 다들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곤 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나는 그렇게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았죠.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다가도 문득 손이 멈추고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문득 정신이 딴 데 팔려 임원들이 몇 번이나 저를 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부르는 소리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곤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임원들 사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평소 완벽주의로 유명했던 회장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니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도 감히 먼저 묻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 혼자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렇게 오랫동안 결정을 미룬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고 그에게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괜히 찾아갔다가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죠. 만약 어머니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여러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사장이라는 자리에 오르면서 저는 이제 사람의 진심과 계산된 접근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됐다고 자부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그 모든 판단력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결국 비서실장을 불러 제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비서실장님, 저 아무래도 직접 만나 뵙고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럼 신분을 숨기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평범한 사람으로 다가가시면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옆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낡은 옷을 꺼내 입고 평범한 영업사원 행세를 하며 어머니가 계신다는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정장만 입던 제가 낡은 점퍼를 걸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거울 속 낯선 제 모습을 보며 저는 어쩌면 이게 진짜 저의 원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소리만 듣다가 낯선 골목을 걷는 평범한 행인이 되어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어요. 오히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비서실장이 미리 조사해 온 주소는 시장 안쪽의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시장 골목은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고 그 소음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죠. 저기, 실례합니다. 반찬 좀 사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다 맛있으니 골라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노년의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반찬을 담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릴 적 사진 속에서 본 적 있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반찬 몇 가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여기서 오래 장사하셨어요? 한 40년 됐네요. 이 자리에서만 쭉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여기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며 어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예전에 보육원에 후원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의 손이 순간 멈칫하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눈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저 혹시 가람 보육원 아세요? 순간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너 혹시 태준이니?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분도 밝히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자식 얼굴을 어떻게 몰라보겠니? 4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워한 얼굴인데.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널 두고 온 건 내가 버린 게 아니었단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버지가 폭력을 심하게 썼어. 나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손을 댈까봐 무서웠단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된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고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단다. 너 하나만 보고 버텼어. 시댁에서는 이혼도 못하게 했고 도망칠 곳도 없었어. 그 시절엔 여자 혼자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갈 곳이 없었어. 친정에서도 받아주질 않았지. 친정에 몇 번이나 도움을 청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집간 딸은 어쩔 수 없다며 문을 닫아 걸었어. 어머니는 그날 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널 던지려고 했어. 나는 그 순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단다.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정도가 심해서 너까지 위험할 것 같았단다. 그날 밤 나는 정신없이 너를 안고 뛰쳐나왔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뛰었지. 발이 다 까지도록 뛰고 또 뛰었어. 오직 널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단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맨발로 골목을 뛰던 그날 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저를 안고 도망쳐 보육원 앞에 두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셨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설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단다. 매일 밤 네 얼굴이 눈에 밟혀서 잠들 때마다 네가 나를 부르며 우는 꿈을 꿨어. 그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 앉아 밤을 지새우곤 했단다.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그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 주름에 새겨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나는 매달 돈을 모아서 보육원에 보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였단다. 반찬 가게에서 번 돈 중
10원 한 장까지 아껴서 꼬박꼬박 보냈다고 그렇게라도 너와 이어져 있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은행 문 닫기 전에 꼭 붙이러 다녔다고 그게 유일하게 마음 편해지는 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어떤 달은 반찬 재료값을 아껴서라도 그 돈만은 꼭 채워 보내셨다고 그게 당신께는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셨죠. 한 번은 몸이 아파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던 달에도 후원만큼은 거르지 않으셨다고 그게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유일한 용서의 방식이었다고 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몇 번을 말려도 어머니는 끝까지 그 후원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건 저를 향한 사죄이자 동시에 어머니 스스로를 지탱해온 유일한 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머니가 홀로 견뎌온 무게를 온전히 헤아리게 됐습니다. 이름도 못 밝히고 그저 익명으로 혹시라도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저를 버렸다고 원망했던 그 세월이 사실은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견딘 세월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동안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저 자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날 원망하며 살았을 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그래도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커준 것만으로 나는 감사했단다. 저는 그제야 제 진짜 신분을 어머니께 밝혔습니다. 엄마, 저 사실 지금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꽤 큰 회사예요. 그게 뭔 상관이니? 넌 그냥 내 아들인데. 사장이든 뭐든 나한테는 그저 3살 때 조그맣던 아들일 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도 이렇게 잘 크고 잘 살고 있다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고맙다, 태준아. 그 말이 그동안 제가 들어온 그 어떤 칭찬보다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식당으로 가서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계속 반찬을 얹어주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못 먹고 다녔을지 이 엄마가 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저 잘 먹고 잘 컸어요. 이제 제가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식당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희 모자는 오랫동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지나온 세월을 눈빛으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를 회사 근처로 모셔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머니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시느라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셨습니다. 넓은 집이 처음엔 낯설고 불편하다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시는 게 새로운 낙이 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하고 싶어 하셨고 저는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드렸어요. 이렇게 좋은 데서 장사해도 되나 몰라 손님들이 다 부담스러워 하겠다. 엄마, 여기 손님들 다 엄마 반찬 맛있다고 난리예요. 걱정 마세요. 가게를 열던 첫날 어머니는 손이 떨려 반찬을 제대로 담지 못하실 정도로 긴장하셨지만 이내 예전 실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반찬 가게 사장님의 손맛에 금세 반해 단골이 되어갔습니다.
개업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설 정도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제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뿌듯함을 느꼈어요. 숫자로 가득한 실적 보고서보다 어머니 가게의 매출 이야기가 저에게는 훨씬 더 값진 소식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장님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다고 말할 정도로 제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굳은 표정으로만 회의를 이끌던 제가 요즘은 종종 미소를 짓는다며 직원들도 은근히 반가워하는 눈치였어요. 사장님, 여기 나물 무침 정말 맛있어요. 매일 오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보며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손을 움직이며 살아오신 분이 이제야 자신의 재능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버텨오셨을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저는 퇴근길마다 어머니 가게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게 새로운 낙이 됐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 우리 아들 오늘도 고생 많았다. 얼른 와서 밥부터 먹자.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저녁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사장이라는 자리에서 아무리 큰 결정을 내려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저는 그 소박한 저녁 식탁에서 매일 느꼈죠. 얼마 뒤 어머니의 재혼 가정에서 낳은 이복 동생과도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로 서먹했지만 이복 동생은 오히려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형, 엄마가 그동안 형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만나서 정말 좋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복 동생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매달 어딘가에 몰래 돈을 붙이시는 걸 보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매달 그렇게 돈을 붙이실 때마다 저는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네요. 그때는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힘들게 사시는구나 생각만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늘 두 아들을 동시에 키우고 계셨던 거네요. 형은 멀리서, 저는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한꺼번에 꼭 잡으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두 아들 손을 한꺼번에 잡아볼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이제야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같구나. 저희 셋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명절이면 다 함께 모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지난 세월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설날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머니가 손수 빚으신 만두를 나눠 먹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명절의 따뜻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홀로 보내던 명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시끌벅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성공이 저를 채워줄 거라 믿었지만 사실 제게 필요했던 건 단 한마디 엄마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를 일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던 그 빈자리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비로소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오해는 침묵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이 얼마나 큰 상처와 그리움을 만드는지 이번 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 역시 조금만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그 긴 세월을 서로 그리워만 하며 보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저는 남은 삶을 어머니와 함께 채워나가려 합니다. 사업을 하며 숱한 협상과 결단을 내려왔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나날들이 제 인생 최고의 성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늦기 전에 진심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울인데 이 사연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